마구 맞고 엄청나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남들이 맞은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싱크대에 손 하나가 이렇게 끼어갖고 여기 지금 멍이 들어 되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거 하나도 아픈데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 얼마 아프겠어요. 거기다 뭐 고문 틀 같은 것도 이용하고 뭐 물고문 이런 것은 제가 진짜 아침에 막 아파갖고 아파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진짜 사람한테 맞고 막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막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이 시대는 이런 폭력이 너무나 일상화된 속에서 이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나는 맞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독립을 외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주교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선화라고 하는데요. 제 전공은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요즘은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 관련된 것과 5.18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두 분야에서 논문을 준비하고 발표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광주교대 그러니까 1923년에 거기가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전남 그러니까 국립 그 사범학교로. 그래서 이제 100년이 돼서 100년 이제 사를 쓰면서 이제 그 뭐 광주 교대를 빛낸 인물이라고 해서 한 100여 명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썼어요. 짧게 썼는데 제가 이제 맡은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친일파였어요. 친일파였는데 윤형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친일파여가지고 친일파 인명사전에도 등재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낸 뭐 인물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했거든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쓰긴 썼는데 다른 분이 쓴 이제 그러니까 그 백인에 대해서 쓰는 다른 선생님이 쓴 글을 제가 이제 좀 이제 그 뭐라고 교열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기숙사 선생을 배척하는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숙사 사감 배척 운동이라는 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기숙사 내 사감이 학생들을 막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거든요, 사감이. 근데 이제 뻔하죠. 어떤 욕이 나올지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감이 잡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참아야 하는데 못 참으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차없이 퇴학입니다. 선생하고 싸움을 하면 대체적으로 그때 싸움은 그냥 말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혈기잖아요. 이제 막 16, 17 그 정도 나이이기 때문에 못 참아요. 부르르 해가지고 해가지고는 그 대체적으로 그 무조건 퇴학을 당하는데 그 윤형남이가 이 선생한테 뺨을 한 대 맞은 일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윤형남이. 그래서 그 뺨을 맞은 것을 보고 흥분한 다른 친구들, 이 친구들이 열이 받아가지고는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그 싸움이 붙은 친구들은 다 퇴학당해요. 근데 윤형남이는 퇴학을 안 당합니다. 왜 안 당하겠어요? 그 싸움에서 지는 얼른 발을 뺀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요? 친일을 했다고요. 똑같은 사건. 오히려 맞은 것은 윤형남인데 아마 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윤형남이 뺨 맞으면서 아 나는 여기에 순응해서 잘 나가야겠다. 여기서 잘 나가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옆에서 뺨 때리는 걸 보고 붕괴한 이 학생들은
저런 나쁜 일본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 해가지고 열심히 싸움을 하느라고 퇴학당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다른 일로 독립운동에 이제 그 헌신한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친일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의 그 고달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또 한번 반성을 했거든요. 똑같은 일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사실 3.1운동하고는 그닥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진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살기가 한국인들은 살기가 힘든 시기였고 그런 시기를 살면서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여러 차례 중에 가장 큰 사건이 3.1운동이라는 겁니다. 진짜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일본에 저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 3.1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3.1 하니까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인 범위는 19년 3월 1일 그 인산일부터 20년 4월까지 뭐 5월 달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전남 지방은 거의 없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20년에도 이 만세 시위가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갖다가 다 그냥 통틀어서 3.1운동이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그 전국 동시다발로 이렇게 시위나 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촛불도 그랬고 근데 이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전국 동시다발 그 시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국 동시다발. 전국 동시다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소식이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스컴이 발달해야 돼요. 그게 언제냐? 4.19입니다. 4.19.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국 동시다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1운동도 전국 동시다발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그러니까 아니 뭐 10월 달에 있었는데 무슨 이게 3.1운동이냐 하지만 3.1운동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3.1운동의 시작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고종의 인산일. 인산일이 뭐예요? 인산일. 고종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는 장례식 그러는데 임금은 인산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사람들에게 이 고종은 나라님이에요. 나라님. 우리가 대통령 생각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나라와 왕은 동일시됐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나라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소문이 났냐? 독살당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누가 죽였다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나라님을 감히 죽일 수가 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들이 더 커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임금의 장례식은요. 임금뿐만이 아니라 가끔 보면 왕비의 장례식도 크게 치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요. 전국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구경거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나? 이벤트였어요. 아주 커다란 이벤트.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가야 돼요. 서울로. 그게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조선시대 전공자가 아니어서 조선시대에
장례 절차는 잘 모르겠고 이 19년을 기준으로 해서 1895년에 누가 죽었는지 그 왕실에 1895년 을미년이에요. 누구예요? 네, 명성황후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고종은. 고종은 선포하지 않고 내내 있었어요. 본인이 자기 앞에서 죽었는데도 절대 죽었다고 안 해요. 행방불명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1897년 대한제국을 성립하면서,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되니까 이제 황제가 되고 부인은 뭐가 돼요? 황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 죽었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고종은 그 장례식을 굉장히 보기 좋은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 몇 명을 야 거기서 봐 엄청 장관이야 해서 선교사들한테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장례식을 크게 했는데 왕비의 장례식도 그런데 왕의 장례식이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왕의 장례식이에요. 근데 이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어떤 게 있냐. 우리 왕을 감히 일본 놈이 죽이다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인산일 전날 그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몰래 뿌려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밤에. 그러긴 해도 이게 전국화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산일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분노라는 건 일본에 대한 분노는 우리 나라님을 죽인 것 이것에 그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진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그게 뭐냐 바로 1910년 강점회에서 19년까지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지를 뺏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죠. 근데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를 뺏겼다. 이것 가지고 불만인 사람들은 토지를 갖고 있다가 뺏긴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순수한 토지가 하나도 없는 이제 무토농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빌리겠어요? 땅을? 그렇죠. 지주한테. 지주한테 빌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난 땅을 갖고 있는데 진짜 코딱지만큼 갖고 있어요. 이거 갖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자작 반소작 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인구가 농민의 전체 그러니까 아예 토지가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있어도 소작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농민의 70% 정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 농민은 30%만이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 70%는 이제 그 소작료를 내거나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농사 지어갖고 그 소작료 내버리면 나한테 온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더 분노를 했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조선 왕조는 이런 그 소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지주여도 이 소작인들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이걸 경작권이라고 해요. 이것은 전혀 그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진짜 그 중세시대 특히 우리나라나 되니까 이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 이 경작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 경작권을 완전히 폐지시켜요. 그러니까 누구 존재가 굉장히 불안해질까요? 이 경작권이 없어지면?
소작인이죠. 누구 말빨이 커질까요? 지주. 그래서요, 일제감정기가 되면서부터 소작료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소작료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 게 바로 이 경작권을 그러니까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흥분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왜 흥분했는지는 금방 내내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가지로 분노를 한 거죠. 고종이 암살당한 것에 대한 화, 그 다음에 경작권이 없어지면서 소작인들이 너무 불안한, 앞날이 불안한 것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일본에 대한 불만들이 막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을 이제 앞선 사람들이죠. 독립운동을 하는 내지는 이제 이 만세 시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만세하는데 이렇게 모을 수 있었냐? 바로 어디 여기 뒤에 여기 있네요.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가 바로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해서 만세 시위에 끌어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많이 들어봤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윌슨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서 패전국이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크, 요즘 튀르키예라고 하죠. 여기 이제 이런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패전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재편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한 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뭐 베르사유 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이 베르사유 궁전 저는 안 가봤는데 여러분들은 가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 회의에 온 나라 그 대표들이 무엇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냐면 이 패전국들은 식민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당연히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여기 식민지들이 꽤 있었으니까, 특히 아프리카나 이 중동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을까? 승전국들은 이것에 이제 관심이 컸는데, 문제는 어쩌냐? 우리가 잘 아는 제국주의 국가 넘버원 하면 영국을 들죠.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많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구의 넘버원이 누가 되냐? 미국이 돼요. 지금도 그게 그러죠? 지금도. 이 미국은 어쩌냐면 이 1800년이니까 19세기에 이미 미국은 먼로주의 라는 것을 선포를 하거든요. 그 먼로주의는 당시 대통령 이름이 먼로였어요. 먼로 하면 마릴린 먼로만 떠오르면 안 됩니다. 이 먼로는 먼로가 1880년 정도 그 즈음에 이제 대통령을 했는데, 그 무렵에 남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거든요. 여러분, 남아메리카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저는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떠오르고, 또 갑자기 그 축구 선수 또 브라질이 떠오르죠. 여기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들이었는데, 여기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제국주의로 발전을 못하면서 힘이 약하게 되니까 영국이 자꾸 영국이나 미국이 이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쿡쿡 찔러요. 너희들 독립해라, 독립해라. 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국가가 되면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어쩌냐? 미국은 영국이 와서 거기 그렇게 하는 건 싫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갖기에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먼로가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느 누구도 넘보지 마 하고 선언한 게 먼로주의예요. 먼로주의. 그러니까 미국은 이 먼로주의 이후부터 외형적으로 식민지를 갖지 않는다 라고 했고, 지금까지도 식민지를 외형적으로는 딱 하나 예외 하나 있었고 안 갖고 있거든요. 그 예외가 한때 필리핀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거. 그만큼 필리핀이 중요했으니까 가졌는데, 그 외에는 좌우간 미국은 지금까지도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예요. 겉으로는. 그런 이 미국으로서는 패전국 식민지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나눠먹게 하는 데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을 승전국 애들이 다 나눠 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강조한 게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자기 민족의 앞날은 그 민족이 이제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통용이 된 것이었냐? 패전국 식민지에만 통용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지금 1919년 현재 일본은 식민지인데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통용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대통령이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무렵에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환상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훌륭한 민족이야.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외치면 아마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민족이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만세 시위하고 막 해서 일본 물러나라 하면 일본이 물러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만세 시위해야 돼. 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919년 이제 초 1, 2월까지 해서 이게 다 갖춰진 거예요. 이런 그 배경들이.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이제 또 3.1운동 하면 또 그 전에 28 도쿄에서 그것도 이제 떠오르겠죠. 28도 마찬가지예요.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미리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3.1운동 전 단계에 있었던 프리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 시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근대적 시위의 첫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3.1 운동의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각 지방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지금 서론이 굉장히 길죠. 예. 하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근대라는 것은 이제 사실 서양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일하러 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해야 그게 눈에 확 튀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농업국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시위라는 것은 도시에서 우선 시위가 있고, 농촌에서는 언제 시위가 있냐? 사람들이 언제 농촌에서 확 모일 수 있을까요? 장날. 그렇죠. 그래서 장날. 우리 유관순 언니 보세요. 아우네 장터에서 장날 있었어요. 장터에서 만세했다니까요. 그게 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장날. 그래서 4.3도 가보면요. 그 4.3 시작이 사실 47년 3.1절 기념식으로 가거든요. 4.3 시작을. 그렇게 봐야 하는데, 그 3.1절 그 기념 집회? 이것도 장터에서 해요. 장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장터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인 곳.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인 시위라는 것은 금방 말한 인간들이 우선 때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제가 대중이라고 하지 않고 다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 이제라는 의미로 그냥 다중을 썼는데 대중과 다중을 뭐 또렷하게 구분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다중이라고 했을 때는 전 여기에서는 무슨 그 가치를 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엄청 많이 모이거나 뭐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중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다중이 이제 모여서 여기에서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 생각이 있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촉발제가 확 있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이게 시위이죠. 그래서 우선 서울에서 3.1절을 보면 파고다 공원이라는 공간,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위는 농촌 지역에서는 장터가 되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광장이 되겠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광장, 광화문 광장 생각을 하면, 그래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지금 인산일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또 사람이 모였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들이 모였는지 이게 정당성을 부여해줘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시위에서는. 그게 바로 독립선언서죠. 그리고 이 정당성만 부여해서는 안 되고 뭔가를 또 요구를 하죠. 요구가 일본 나가라 이거잖아요. 독립선언서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다중행동에 대한 정당성과 요구 등을 적은 선언서나 성명문을 이제 배포를 쫙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명서들이 일부, 이때는 복사기가 없죠. 안타깝게. 복사기가 없으니까 이제 몰래 이것을 그 품에 가지고 또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다, 얼마나 우리 옛날 분들 보면 힘들게 시위도 했고 그랬겠죠. 우리처럼 완전히 그 복사기 이런 것들도 없고, 또 태극기 같은 것도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하고, 금방 말한 또 거기에서 성명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집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서 성명서가 이렇게 배포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조직적인 배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직적인 배포냐? 바로 이 교회의 조직. 여기서 말한 교회는 저는 그냥 뭐 기독교의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천도교의 교회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조직에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사회단체 속에 포함을 저는 이제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단체 속에서 성명서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국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은 어쩌냐 이걸 봐야 하는데, 이게 여러 장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한 페이지에 다 넣어버릴까도 하다가 한 페이지에 또 넣자니 그것도 그렇고. 자, 보세요. 우선 여기 보면 제주도가 들어있죠. 제주도는요, 전라남도 제주군에 속했어요. 1946년에 미 군정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제주도가 섬도에서, 이제 우리 도 쓸 때는 길도자 쓰잖아요. 지금 전라남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제주도로 이제 승격을 한 거예요. 46년. 그 전까지는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뭐였지? 이제 옛날이 됐는데 전라도 천년사라고 뭐 막 그 안에 뭐 엄청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저 고대 쪽이고 저는 현대 쪽인데 현대 쪽 전라도 쪽 전라남도 쪽 집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요구했던 게 제주도 것도 넣어달라 46년까지는 왜 그때까지는 전라남도였으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넣고 집필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보세요. 아까 뭐 광주는 10일 날.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또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 기간. 아까 말한 필사. 독립선언서 필사도 해야 하고 물론 이제 일부 그 교회에서는 등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등사기 한 번도 아니 여기 이제 좀 어르신들 나이가 있는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은 봤겠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이 등사기 한 번도 안 봤죠. 등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자관 등사기 있어요. 제가 설명하기가 기계적인 거. 저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등사기로 이렇게 한 걸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등사기로 이렇게 일부에서는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쓴 것보다 더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광주구는 광주시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때는 광주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광주가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수천 뭐 삼서면 소룡리 같은 경우는 70명 이렇게 있지만 뭐 많이 다치고 또 내지는 잡히고 이런 게 기록들이 지금 그 일본의 기록이라는 것은 그 수형인명부라는 게 있거든요. 수형인명부. 이제 감옥 들어가면 이제 그 일본의 경찰,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나 저 법원에서 이것을 그 기록으로 남겨요. 거기 보면 대정 9년 재령 위반 죄명이 대정 9년 그러니까 대정이 다이쇼 일본은 지금도 연호를 쓰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2023년 이러는데 거기는 뭐 지금은 나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 지금 일본 왕의 연호를 씁니다. 거기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이쇼 뭐 9년 재령 위반 재령은 제자가 황제 제자예요. 황제의 영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한 뭐 그리고 또 소요죄도 있고 3.1절 관련된 그러니까 그 3.1 만세 시위에 관련돼서 잡힌 사람들 보면요. 소유죄 이런 사람들은 훨씬 찾기가 쉬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폭력도 있어요. 왜 폭력이 있냐? 이제 일부 지역에서 뭐 순사가 잡으러 오면 막 이렇게 하면 나 다쳤어. 이게 폭력이 돼요. 지금도 가끔 그런 뉴스 있잖아요. 뭐 자기가 술 먹고 이렇게 막 때려놓고는 막 피해자한테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방화죄도 있어요. 왜 방화죄가 있냐? 밤에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산에서. 봉화시. 지금은 봉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밤에 전기가 환히 켜져 있으니까 산에서 불이 이렇게 있어봤자 그게 이렇게 확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산에서 불을 쫙 하면 그게 엄청 크게 보였고 이 봉화 시위는 이 봉건 시대에서에도 저항의 상징이었어요. 저항의 상징. 아무래도 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불. 여러분들은
불을 그렇게 접할 기회가 가스레인지 정도이죠. 요즘은 그런가요? 근데 불이 상당히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좀 확 하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봉건 시대부터 이 봉화가 그 저항의 상징. 근데 이 1919년 3.1운동 때도 엄청 많아요. 전국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봉화 시위. 그러다 보니 이제 방화죄로 잡힌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려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1운동 관련된 만세시위 관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찾아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꽤 있더라.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죠. 전라도에. 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라도의 기록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20년 4월 23일 우수영에서 여기까지가 전라도 만세 시위 보이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는 더 이후에까지 만세 시위 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금방 그랬죠. 3.1운동 전라도는 기록이 많지 않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제 학자들 이 시기 연구자들이 이제 또 막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왜 전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냐? 이거 가지고 연구자들이 열심히 논문을 썼겠죠. 근데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 있냐면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저항 세력들이 죽었기 때문에 19년까지는 아직 그런 저항 세력들이 더 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적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선생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왜? 동학농민전쟁의 주체와 3.1운동의 주체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동학농민전쟁은 말 그대로 농민이에요. 주체가. 근데 3.1운동은요, 제가 주체 문제까지 나오죠. 만세 시위는 대체적으로 학생이나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농민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돼가지고 새로 생기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해도 그들은 물론 만세 시위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주체로 나오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요즘은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왜 전라도가 적냐? 박은식 선생이 썼던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봤죠? 이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 전라도도 꽤 많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측 기록에는 많지 않더라. 그것은 일본 측 기록, 그러니까 잡히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일본 측 기록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봉화 시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 발각이 많이 돼요. 전라도는. 사전 발각. 그만큼 전라도는 감시가 심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왜 감시가 심하겠어요? 호남의병,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호남의병을 거치면서 여기에서 저항 세력들이 계속 나오니까 감시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더라.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발각이 많이 됐고 결국은 그래서 봉화나 이런 갑자기 확 나타나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전라남도는 이 해안선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선들 시위도 많이 한대요. 했대요. 이때. 그러니까 배에서
멀리서 막 이제 뭐 독립만세 외치고 그 일본 그 경찰이나 군대가 배 타고 쫓아가면 이미 사라져가지고 없어요. 이런 식의 시위들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방 여기에 이제 있는 것들은 다들 그 일본이 즉 기록이 확보된, 그러니까 잡힌 곳이 많죠.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다. 저는 꼭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제가 전남도청에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일제강점기 전공자 선생님, 저보다 더 나이만 좀 있는 선배 선생님하고 이것을 했어요. 3.1운동 미성년자 찾기. 도청에서 이제 그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국가기록원까지 가가지고 수영인명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그 잡범으로 들어가 있으면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 수영인명부에는 금방 죄명만 이렇게 나와요. 죄명하고 주소하고. 근데 판결문이 있으면 좋은데 판결문이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차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뭐 방화죄 이 사람을 갖다가 하려면. 근데 그렇게 교차해서 증거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데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그 숫자들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지금 보훈처에서 서운을 받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유 저기 오타가 있네요. 광양군인데 광양군.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있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섬에서도 이렇게 하더라.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라도 전체 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순천이니까 동부 육군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준비를 했어요. 자, 순천은 독립선언서가 지금 남원군, 여기서 가깝잖아요. 남원 위로 구례곡성 남원이잖아요. 그래서 남원군 그 천도교 교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회나 이런 데 다니신 분들은 일요일 날 가면 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뭐라고 하지? 주보라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전국 그 조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광주 대교구에서 이 주보를 이렇게 전체 성당에다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천도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가 좀 덜해요. 일제의 감시가. 왜냐하면 우리 천도교 주보 나눠줄 거야 하고 이렇게 싣고 와요. 그러니까 싣고 온 게 뭘로 오냐면 철도가 있는 데는 기차로 그것을 서울에서 보내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독립선언서를 넣어갖고 보내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철도가 없는 데는 어쩌냐. 별스런 방법 다 써요. 심지어는 소달구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보를. 그리고 그 사이에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감시가 좀 덜하니까 거기 일일이 다 뒤져보진 않으니까요. 근데 내가 가지고 가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 모르겠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막 소지품 검사를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가다가는 많이 들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교 조직이 이제 그 독립선언서 배포에 크게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독립선언서가 이 천도교 조직을 통해서 왔죠. 근데 또 하나, 이 순천이라는 지역은 이 개신교 조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일제강점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개신교 조직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뭘 한 것 같진 않아요. 이때. 이 3.1 만세 시위 때는. 그래서 아마 이 무렵에 교회가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순천 교구사는 그러니까 순천 개신교사는 거의 안 보고 뭐 고흥이나 이쪽은 좀 본 적이 있는데 보면 10년대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교회도 있긴 한데 아주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쪽은 조금 더 이후에 이제 활동들이 보이고 이 19년에는 많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순천 교구 뭐 이런 그러니까 천도교 교도들한테 선언서가 이제 전달이 되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서운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될까? 이거 들킨 거예요. 들킨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들켰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만약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들켰다는 것은 이제 그 뭐지? 교도소 갔겠죠. 끌려가서 그냥 재판만 곱게 받지 않았겠죠. 마구 맞고 엄청나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남들이 맞은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싱크대에 손 하나가 이렇게 끼어갖고 여기 지금 멍이 들어 되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거 하나도 아픈데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 얼마 아프겠어요. 거기다 뭐 고문 틀 같은 것도 이용하고 막 물고문 이런 것은 제가 진짜 아침에 막 아파갖고 아파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진짜 사람한테 맞고 막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막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이 시대는 이런 폭력이 너무나 일상화된 속에서 이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나는 맞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독립을 외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언서가 이렇게 이제 그 남원에서부터 순천, 그 다음에 구례, 광양, 여수 이쪽 다 이제 동부 지역이죠. 인접군으로 이렇게 보내고,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보내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 이제 이게 독립선언서가 가면 아까 말한 필사 해가지고 자기 장날에, 자기 동네 장날에 이것을 갖다가 뿌리고 이러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면사무소 경찰서 앞에 게시판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데다 꼭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거 근데 이렇게 붙이면 또 어떻게 그때 CCTV도 없는데 잘도 색출하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이거 잡아낸 놈들도 무섭고 이거 거기에다 그렇게 붙인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는 고흥군은 안 나왔는데 제가 고흥군을 3.1운동을 쓰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없어갖고 쓰다가. 근데 거기 고흥군은 또 어떤 경우냐면 편지로 보내요. 군수한테. 독립선언서를. 그 다음 경찰서장한테도 편지로 보내고.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나는 다 잡혔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여기 보면 막 헌병 분견소. 이 분견소가 여러분 왜 헌병인지 알죠? 1910년대는 헌병이 경찰 노릇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헌병 통치. 그러니까 그래서 헌병 분견소면 지금으로 파출소 이 정도에 되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게시판을 붙이더라. 그 앞에 게시판에다가
이걸 붙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순천에도 이 사대문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도시 발달을 보면 일본이 제일 먼저 이걸 없애요. 그 사대문. 왜냐하면 그 안으로 일본인이 들어가야 하니까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삐집고 들어가는데 싸게 들어가려면 기존에 있었던 성, 그 담장 있잖아요. 이런 거 부수면 그 인근 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가 이렇게 넓혀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일부 학자들은 해석하냐. 봐라, 일본이 이렇게 도시도 확장시켜줬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결국 주장한 것은 누구 이론과 똑같냐. 일본이 총독부가 우리를 통치할 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너희 조선에 빛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근대라는 빛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이해가 안 가요. 일본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나 이 학자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방 말한 동서남북,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순천에는 이렇게 이제 사대문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다 붙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봉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순천읍 남봉산이라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수 있어요. 왜냐?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정도 나요? 아니면 이렇게 높나요? 아주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높진 않아요. 예. 등산 많이 합니다. 예, 등산을 많이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왜 이런 데서 하냐? 경찰들이 쫓아온 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도심하고 가깝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육시방쟁 세대거든요. 육시방쟁.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데모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시내 데모하러 갈 때 나는 오늘 장렬하게 잡힐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안 잡히고 살아날 거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냐 미친 듯이 도망다니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산에서 했는지. 그래서 이제 재수 없으면 잡혀갖고 죽어라고 맞겠죠. 그래서 기독교 청년회원 수백 명이 여기에서 만세 시위를 했다라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이 이렇게 붙잡혀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청년회원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YMCA 아마 여기 그 YMCA 이제 청년회원이어서 잡혔겠죠. 아니 이어서 잡힌 게 아니죠. YMCA 회원이 잡혔죠. 그러니까 하루에 걸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또 장날, 그 다음 날이란다. 4월 달엔 또 장날에 또 하고 또 13일은 나간 읍성 알죠? 거기 여기서 20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쳐봤더니 20 몇 킬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도 지금 다 순천에 포함돼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성군. 여러분들 보성 벌교하면 옛날에 제가 보성 군사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조은래 선생이 쓴 것 같은데 그 평상시에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 말이래요. 벌교 가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 주목교에 그 말이 조은래 선생이 왜 그런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써놨던 것 같아요. 그 보성 군사에. 그래서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교라는 곳은 일본이 그러니까 그 발전시킨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도심을 갖다가 이제 확장을 시켰죠. 벌교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주먹이 아니라 벌교 꼬막? 그죠?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제 그 이주시키면서 근데 이제 주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만만치 않게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제 기억이 안 나요. 조을래 선생이 그 주먹 자랑하지 마라에 대해서 그 유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벌교하면 좌우간 일본인들이 거기서 진짜 45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벌교는 해방되자마자 청년단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짐 싸고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짐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다 갖고 가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재산이니까 우리 땅에서 나온 거니까 다 갖고 가면 안 된다. 아니 그건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들어올 때 뭐 1인당 얼마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교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부자가 많으니까 그런 이제 벌교 이 벌교에서도 만세 시위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려면 우선 준비한 단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이 회의를 하면 저것들 수상한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구실을 붙여요. 우리 위친계가 뭐냐면 친목계 정도로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게 집안에서도 만들거든요. 위친계를. 이제 그것은 조상님들 그 제사 지내는 때 뭐 이렇게 돈 객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들기도 하고 이게 한 집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뭐 옛날 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서 공부 뭐 모임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위친계는 지금으로 치면 스터디가 되겠죠. 스터디 모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계모임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위친계가 아니라 284라는 조직이었죠. 그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만세 시위를 준비를 하더라. 하지만 여기 보면 뭐 3개 대대로 분산해서 만세 시위를 갖다 벌일 계획도 세우고 너는 이거 등사하고 너는 뭐 태극기 만들고 뭐 이제 사람들 동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 다 아주 치밀하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14명이 붙잡히고 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그 경찰들이 그러니까 3.1 만세 시위 때 보면 경찰들이 총칼을 갖고 와서 경찰이 아니죠. 헌병이죠. 헌병들이 이렇게 보병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타고 시위 진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거기 그 농장에서 목장에서 말을 타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옆에 말이 지나가도 싫더라고요. 나는 이제 걸을 때. 그 말이 나 밟아보면 난 부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그 기병들이 이렇게 그 많이 이때 시위 진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쉽게 진압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는 금방 말한 기병들의 진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산발적인 시위가 있고 또 봉화 시위도 여기에서 보이죠. 그다음 곡성 같은 경우는 곡성은 아까 말한 남원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빨리 독립선언서가 들어오더라. 근데 이제 이 곡성 같은 경우는 이 신태윤 이분이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때 곡성 보통학교 선생이었는데 나중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도 보면 이 선생이 와가지고 애들을 몰래 모아서 우리나라 그 고대사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 일제강점기 때 교과서에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그 뭐 고대는 없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체성론. 이런 것들에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 엉터리니까 난 그 하면서 이 선생이 와갖고 막 가르쳐주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그 서훈이 됐는데 좌우간 이 신태윤이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지만 사전에 발각이 돼서 체포만 되고 그래서 이제 봉화가 또 여기도 보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구례 같은 경우는 구례는 지리산 여기도 아까 말한 남원 통해서 독립선언서가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헌병 주제소가 아까 분견서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여기는 그렇게 많이 붙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장날 만세 시위를 하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산발적인 시위들이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례 같은 경우는 조선 독립때 전라도 지부 명의로 경고문이 벽보에 붙은데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이 이름이 좀 달라요. 여기는 조선 독립때 전라도 지부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임시정부 뭐 그런 명의로도 하고 각 지방마다 그래서 일본 너희들 물러가지 않으면 이제 뭐 어쩌겠다 뭐 그런 내용이 주를 이뤄요. 그러니까 경고문이죠. 근데 일본은 별로 이렇게 거들떠보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 이제 광양. 광양은 순천을 통해서 독립선언서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광양 읍내에서 27일 그 다음에 4월 1일 다 장날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수. 여러분 여수라는 도시도 진짜 너무 슬픈 게 여수라는 도시가 큰 것도 일본이 여기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회 좋아하죠. 회 좋아하고 뭐 장어도 좋아한다고 해요. 장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흥 그쪽에 뭐 하모 말고 무슨 바다장어인가? 그게 하모인가요? 전 장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여수 수산학교에서 근데 이 수산학교를 일본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걸 먹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개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수라는 곳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초점을 여수가 컸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니까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도시도 만들어주고 했네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니까요. 왜 근데 그 도시를 만들었는지를 본질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장어 배 터지게 먹으려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장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가죠. 일본이 여기에. 장어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그걸 일본이 이걸 이렇게 육성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그들이 이렇게 하려고 맛있게 먹고 살라고 이런 짓거리를
그래서 여수라는 곳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여수도 아주 조그만,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 아주 조그만 마을들이 이렇게 있었던, 별로 이렇게 크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랬는데 일제강점기 때 여기에 이제 점점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더라. 여기는 이제 보면 그 유봉옥 이 사람, 유봉목 이 사람이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학은 외국이 아니라 뭐 서울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라도 전체를 이야기했으면 그런 유형을 말해줄 텐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만세 시위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3월달이 졸업 시즌이에요. 이때는. 일본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4월 1일 날 개학을 해요. 우리는 언제 합니까? 안타깝게 이미 했죠. 여기 대학생이에요? 아니야. 3월 2일 날 개학했잖아요. 너무 슬프죠. 방학이 끝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3월이니까 착각을 하는데 일본은 지금도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졸업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철인데 3월이 그 지금 만세 시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졸업도 못하게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졸업식을 못해요. 그리고 4월달 뭐 개학을 하겠다가 아니라 안 할 테니까 다 내려가. 너희 집으로 다 내려가. 그래서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그들 중에 일부는요, 이제 만세 시위를 그러니까 벌이더라. 자기 고향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유봉목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또 누가 있냐? 김영랑. 누구예요? 김영랑? 시인. 개인적으로 시는 괜찮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이긴 한데, 광진 사람이에요. 광진 사람. 뭐 그 외에도 많은데 김영랑 하나 좀 유명한 사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렇게 서울에서 와서 이제 하듯이 여수도 그렇게 이제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이 그러니까 주체가 돼서 시위를 벌이더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수 청년회를 이용해서 만세 시위를 계획했는데 뭐 청년회가 해체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여수 청년회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에 만들어진 청년회는요, 어용단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0년대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청년회는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3.1운동 이전의 청년회는 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관 여기 이제 유봉목은 여수 청년회를 뭐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해체가 돼서 이게 안 돼서 결국은 여수 수산학교 학생들 만나서 시위를 계획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수 수산학교 또 나오죠. 예, 여수 수산학교가 아까 말한 일본 놈들이 자기네들 그 맛있게 먹으려고 했던, 지금은 이제 뭐 전남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통폐합하면서 전남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통폐합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여수는 순천대하고 통합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전남대는 목대하고 통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그게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은 전국적 특징과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 특징은 주체가 아까 말한 학생들이 많더라. 그 다음에 종교, 개신교, 천도교 이들도 다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근대 지식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그 생각들은 고종의 죽음과 함께 이제 왕정은 끝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맨날 배운 3.1운동의 이 영향을 준 게 뭐 임시정부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임시정부가 대부분 다 공화정이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고종의 죽음과 함께 끝인 거예요. 물론 순종이 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서 왕 취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 그러는지 황현이 쓴 매천야록을 보면 순종은 심하게 부족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약간 지능지수가 떨어진 뭐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매천 황현이 순종을 나쁘게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암암리의 공공연한 비밀 황태자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약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게 그 매천 황현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기록에는 없어요. 절대. 그러잖아요. 우리 왕자 바보다 이렇게 누가 써 공식 기록에. 큰일 나죠. 근데 좌우간 그래서 순종은 쳐주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지식인들은 이미 이제 고종의 죽음과 함께 왕정은 끝, 공화정.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데 이 시대에 개신교나 천도교가 역할을 하지만 이 동부에서는 천도교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개신교는 목포나 광주는 개신교의 영향이 컸어요. 그 3.1 만세 시위 때. 그랬더니 요즘 그 개신교에서 야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나쁘게 말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개신교에 친일파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조상들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자기네들 공이 이렇게 크니까 인정해 주라. 현재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지. 왜 옛날 거 끌어들여 갖고 나 우리 할아버지 훌륭하니까 나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할아버지 훌륭하다고 그 손자가 훌륭합니까? 그건 개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도 대단히 걱정스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개신교나 뭐 이 교회 측에서 우리 이렇게 훌륭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나. 근데 실제로는 이들이 진짜 이 천도교나 개신교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유생들도 일부 보이긴 해요. 유생이면 양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로는 근대적인 시위, 금방 말한 다중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계층이 참여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봉건 시대까지만 해도 양반들만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이런 일반 그 피지배층들도 목소리를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향도 마찬가지더라. 공화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이 왕정을 완전히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이게 그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이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영향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 사실 3.1 운동 만세 시위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독립을 못하면 어쩔까 하고 절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절망해갖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미국은 우리를 배반했어. 이걸 알게 돼요.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됐다는 걸. 그럼 우리는 어디에 비빌까? 어디에 비비면서 독립을 쟁취해 보려는 노력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눈을 돌리냐? 바로 러시아로 눈을 돌리죠. 그래서 1920년대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 그 무렵에 또 소련에서요. 그때 사실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라고 부르는데 레닌이 전 세계의 피압방 민중들이여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국도 못 믿어. 근데 소련이 우리한테 오라고 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스크바 가가지고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 돌아와서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죠. 이것도 역사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것은 만세 시위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제가 이거 쓰다가 왜 뺐냐 여기까지 할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더 그 전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 각 군에 이것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1 운동은 자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20년대 30년대 그 지역 운동을 하는데요. 3.1 운동을 주체적으로 끌었던 사람들이 그 20년대 30년대 운동의 또 주체가 돼요.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쭉 연결이 되더라.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 15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마웠고 즐거운 3월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